리버풀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중원 라인에 대한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맥알리스터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며칠 전에는 소보슬라이의 오피셜까지 나면서 맥알리스터와 소보슬라이 두 명의 젊고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를 보유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나 핸더슨, 밀너, 티아고 등등 여러 중앙 미드필더들이 기동력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리버풀이 추구하던 강력한 전방 압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었죠. 그런데 소보슬라이와 맥알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중원 라인에서의 기동력이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오른쪽에 핸더슨, 왼쪽에 바이날둠 이렇게 두 명의 미드필더가 워낙에 기동력이 좋았기 때문에 리버풀이 클롭 감독이 원하는 전방 압박을 할 때 일단 전방에서 피르미누, 마네, 살라 요 세 명을 중심으로 뒤에 있었던 바이날둠과 핸더슨도 빠르게 올라와주면서 전방 압박에 가담을 해주고 5명의 수비 블록을 만들고 요 라인이 전방 압박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날둠과 핸더슨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리그 우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약간은 투박해도 저 두 선수의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추구하는 전방 압박이 가능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가 5명의 수비 블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때 아놀드와 로버트슨도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리버풀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 순간적으로 수비로 전환될 때는 앞쪽에 있는 살라, 마네 그리고 오버래핑을 하고 있는 로버트슨이나 아놀드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날둠과 핸더슨이 올라가서 전방 압박도 해줘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약간 기술적인 능력은 최상위권 미드필더에 비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측면 공간과 전방 압박, 정말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데에는 이만한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이 중원 라인에 대한 영입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핸더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동력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기동력을 리버풀이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이날둠은 이미 팀을 떠난 상태, 그리고 티아고는 인상적인 기동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 중원 라인에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빠르게 따라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도와주지 못하고 아놀드나 로버트슨 혹은 살라나 왼쪽에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공격으로 올라갈 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 뒷공간을 제대로 커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어설프게 전방 압박을 할 뿐만 아니라 수비를 할 때도 공간 커버가 안 되면서 간격이 벌어지고 공간이 생기는 아주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클롭 감독의 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일단 맥알리스터와 소보슬라이를 살펴보면 이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이 강점인 선수들입니다. 일단 맥알리스터 같은 경우에도 히트맵을 보면 중원 전체에 히트맵이 찍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선수가 브라이튼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사실상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도 수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지만 오프 더 볼 플레이와 활동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알리스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공격형 미드필더와는 약간 거리가 먼 선수거든요. 오히려 약간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맥알리스터의 특징이 클롭 감독이 전방 압박을 하는데 중원 라인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찰츠부르크와 라이프치 이 두 팀을 거치면서 지난 시즌에는 약간 오른쪽 측면에 히트맵이 많이 찍혀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 소보슬라이가 어떤 위치에서 뛰었냐면 라이프치히에서는 오른쪽에서 4-2-2-2 전형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치히에서는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는 정말 많이 뛰어야 되는 역할이었고, 4-2-2-2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하는 선수는 측면 싸움에도 가담을 해야 되고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야 되는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가 위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소보슬라이가 라이프치히에서 볼경합 상황에서 가장 많은 승리 횟수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소보슬라이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거나 아니면 세컨볼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상대 선수보다 빠르게 볼을 차지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이 지표를 많이 살펴봤었는데, 볼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가 당연하게도 기록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보슬라이도 라이프치히 자체가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이지만 그 팀에서 가장 많은 전방 압박을 하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 클롭 감독의 축구에 적합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리버풀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라는 아직까지 기동력이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과거에는 피르미누와 마네가 있었던 이 자리에 젊은 각포, 디아스, 누네스, 조타, 이렇게 기동력이 충분하고 90분 내내 뛰어다닐 수 있는 선수들로 다시금 채워졌기 때문에 피르미누, 마네, 살라 라인처럼 일단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 요 뒤에 있는 선수들도 젊은 피를 수혈했기 때문에 다시금 리버풀이 이 5명의 라인을 활용해서 전방 압박을 끊임없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볼을 전개하는 위치에 따라서 요 5명의 라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볼을 전개했을 때 모든 선수가 빠르게 달려가서 전방 압박 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해주고, 반대편으로 볼이 전개될 때도 빠르게 움직여서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클롭 감독의 축구고, 클롭 감독이 추구하는 전방 압박인데, 요 라인에서 이 5명의 선수가 모두 다시금 리버풀은 기동력이 출중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 있는 소보슬라이가 아마 다음 시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왜냐면 리버풀의 축구에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살라와 아놀드의 플레이를 소보슬라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핸더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의 측면 수비수도 살라를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소보슬라이가 빠르게 측면으로 올라가 준다면 당연히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살라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소보슬라이를 따라가야 할지 아주 애매한 상황에 놓이면서 소보슬라이에게도 공간이 나고, 그리고 살라에게도 공간이 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더슨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위치할 때 가장 좋았던 건 살라의 플레이를 살려준다 라는 것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지금 소보슬라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2-2 전형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보시면요, 소보슬라이가 지난 시즌에 뛰었던 위치였는데 4-2-2-2 전형에서 뛰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뛴 기록과 오른쪽 측면에서 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측면과 중앙을 계속해서 오간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러한 플레이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시즌 막판부터 아놀드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빈도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면서 사실상 리버풀이 변형 3백처럼 뛸 때가 많거든요. 로버트슨의 오버래핑도 약간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느냐, 아놀드가 워낙에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아놀드의 킥력을 활용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게 만들겠다 라는 건데, 그것은 동시에 오른쪽 측면에서 아놀드의 크로스가 약간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소보슬라이가 오른쪽으로 돌아뛰게 된다면 아놀드가 올라오지 않아도 소보슬라이의 가장 큰 강점은 오른발 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아놀드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플레이메이킹에 집중을 한다면 소보슬라이가 오른쪽에서 올려주는 크로스가 당연히 리버풀에게는 아주 필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보슬라이의 크로스가 중요한 공격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리버풀의 공격 방향은 살라, 아놀드가 있는 오른쪽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가 오니까 소보슬라이까지 합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살라, 아놀드, 소보슬라이 이 3명의 선수가 볼을 소유할 때 반대편으로 쏠리면 그때 리버풀의 가장 큰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반대편에서 뛰어나가는 디아스 혹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오는 선수 혹은 로버트슨이 빠르게 반대편 공간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반대편 측면으로 방향 전환 패스 내지는 크로스를 올려준다 라는 것이 리버풀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종종
아놀드가 측면에서 크로스, 반대편에서 로버트슨이 쇄도에 들어오면서 득점,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핸더슨도 약간 투박하지만 이 측면으로 돌아뛰어서 크로스를 올리는 데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핸더슨의 크로스도 분명히 빛을 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보슬라이는 이러한 플레이가 강점이다 보니까 다음 시즌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보슬라이가 중앙에서 뛰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약간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고 여기서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소보슬라이가 아주 질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장면도 소보슬라이가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가 공격수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소보슬라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2-2 전형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었는데 공격이 전개되면 측면으로 빠르게 돌아뛰거든요. 그러면 돌아뛰었을 때 소보슬라이가 측면에서 볼을 받으면 안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아주 질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고 여기서 또다시 좋은 크로스를 받아서 공격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라이프치히에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소보슬라이가 핸더슨이 정말 잘할 때의 플레이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측면 공간으로 뛰어나간다 라는 플레이도 수행할 수 있고, 아놀드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으로 들어오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게 된다면 중원 라인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져갈 때 소보슬라이가 아예 측면 공격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다. 플러스 아놀드가 기본적으로 풀백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아뛰면 이때 소보슬라이가 아놀드의 역할,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아주 좋은 킥력으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소보슬라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 메갈리스터는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플레이에 메갈리스터가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 리버풀의 공격이 많이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로버트슨이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빈도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에 디아스와 메갈리스터, 이 두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리버풀이 지난 시즌부터 잘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디아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를 더 반대편으로 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뒤에 있었던 미드필더가 돌아뛰면서 반대편 공간을 공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뛰어들어가는 방향에 맞춰서 아놀드나 살라, 그리고 다음 시즌의 소보슬라이, 이 오른쪽 라인에서 뛰어들어가는 미드필더가 압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갈리스터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브라이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플레이메이킹 능력보다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오프 더 볼에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리버풀의 전술적인 구조상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게 아주 크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갈리스터가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리버풀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리버풀에서 바이날둠이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기록했던 이유가 공간 침투를 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 있는 각포, 과거에는 피르미노였죠. 앞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이때 측면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수도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 또한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날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마네가 측면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빠르게 침투해서 득점을 기록하는, 이럴 때가 많았었고, 메갈리스터도 이러한 공간 침투에 매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디아스가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할 때가 많아요. 디아스가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러한 플레이를 마네보다 잘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 라인에 공간이 벌어지면 이 공간으로 메갈리스터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마 다음 시즌 리버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는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리버풀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매우 크죠. 전방 압박을 한다는 측면이나 아니면 측면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준다는 측면이나,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소보슬라이는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살라와 아놀드에게 큰 도움을 주고,
맥알리스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되는 리버풀의 공격 패턴에서 공간 침투를 통한 득점이나 찬스 메이킹, 이러한 측면에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난 시즌에 파비뉴의 플레이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파비뉴도 주변에서 맥알리스터나 소보슬라이가 많이 띄워주면 파비뉴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리버풀의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비뉴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비뉴 또한 덩달아서 못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파비뉴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구성되면 분명히 다음 시즌에 리버풀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이끌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그때의 경기력과 기동력, 전방 압박이 다시금 구현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미 실패로 좀 끝난 시즌이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의 실패를 분명히 학습을 하고 좋은 영입과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원 라인의 확실한 보강을 해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